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앞으로 이제 교육 방침이 다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평생 교육 제도로 가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제 젊을 때 4년 대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으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4차 산업혁명도가 비슷한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 주제는 사실 이제 올 2월에 이제 이게 출간이 돼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PDF를 보냈고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ICT 기반인데 북한에서 이제 그게 적용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체제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고 하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좀 인식론이라 그래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논증 중에 하나인데 좀 이제 지식에 기반한 그 왜 중요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두 개 사진이 있는데 위에가 신의주예요. 신의주는 이제 그 중국의 단동이라는 데 여러분 가봤을지 모르는데 단동에 가시면은 그 앞에 이제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은자, 금좌 빌딩이라고 있는데 그 은자 빌딩이 호텔인데 그 꼭대기층이나 보통 이제 한 20층 정도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전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매년 북중 접경 지역을 이제 시찰을 했었어요. 보통 코로나 이후로는 못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 변화된 모습을 쭉 보고 어떤 때는 밤에도 공사를 하더라고. 심야에 한 11시 뭐 이렇게 돼서 불을 켜고. 그러니까 이 북한도 어느 정도 좀 발전하는 지역은 우리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잘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완전히 뭐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초저녁부터. 그리고 아래는 보면 이제 그 압록강을 따라서 쭉 이제 우리가 이제 탐방을 하는데 그 청수 지역이라고 옛날 그 뭐 공장지대인데 되게 이렇게 다 망가진 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그 경제 체제가 좀 비효율적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조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시각을. 북한이라서 다 못 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핵 같은 걸 실험을 하겠어요. 그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일종의 북한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특강을 할 때마다 많이 하는 왜 북한 주민은 저항을 못 하는가. 특히 영화 그 쇼생크 탈출이 아주 명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사실 오늘은 그 클립을 좀 준비했는데 사운드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오늘의 핵심인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쿠바에서의 공유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에서 그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50분에 굉장히 짧은데 제가 다는 못하고 압축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식론적 이해라는 건 뭐 제가 뭐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인식론의 말 자체가 이제 지식하고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고, 뭐 바이올로지, 사이콜로지 할 때 로지가 이제 로고스고, 인식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이게 이제 본연의 모습을 보는 현상학과는 다르죠.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이 이제 완성을 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인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험적 직관과 지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험적 직관과 지성이라는 것이 말은 상당히 쉽지만 사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주관에 따라서 이제 인식이 형성되고 그 기본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사람마다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특히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무슨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 의견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만듦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성을 받아들여서 이제 직관을 통해서 범주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캐터고라이즈를 나눠요. 그 다음에 개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깊은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인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말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겪는 거예요. 그냥 딱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느낌과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인간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인식이 형성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결국 이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지식이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인간이 감성을 통해서 이제 센스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뭐 길 가다 야, 저 사람은 옷이 색깔이 참 매칭을 잘한다든가 뭐 이 음식은 참 이거 무슨 향로를 썼는지 맛있다 뭐. 그러다 이제 지성을 통해서 감각 자료가 정리가 되고 스스로 다 이제 오더를 만들어요. 정돈도 하고 뭐 순서도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된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판단이라는 건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제 여기서 대상을 규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적 부분과 이성적 부분이 결합해서 인식이 완성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한 거는 결국 북한을 보는 인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야 뭐 북한 저 독재 체제에서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많고 해서 종합적인 좀 판단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식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상식적 여기 철학 전공하신 분들 더 잘 알겠지만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성 중심이 이제 변환됐는데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못 누리던 엄청난 생산력이 생기고 합리성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식론이 가장 중요한 철학 사상으로 됐는데 그러다 이제 산업혁명이 돼서 인간이 막 발전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되는 혁명, 그냥 구체제가 몰락하고 이제 기존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저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상파화가 여러분 알지만 박물관 가면 뭐 유럽 같은데 인물화는 얼마나 그림들이 정교해 꼭 사진 찍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상파는 저 그림이 저게 뭔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나타났고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죠. 그러니까 과학 경제가 발전하고 낙관주의, 진보적 사상 이런 것이 나왔는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2차 대전 때 여러분 알다시피 한 5,500만 정도가 죽었어요. 전쟁으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비관적 견해가 나오고 특징은 이제 이성과 합리성을 거부하고 다원적인 사고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반근대주의, 반계몽주의, 반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징이라 그러면은 마지막 보면 이제 불확정성, 단편화, 절충주의가 등장합니다. 단편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누가 조명을 받아요? 어떤 정치인이나 뭐 예를 요리를 칩시다. 유명한 셰프가 나와서 다 요리를 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 다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전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가정주부가 이렇게 해서 뭐 맛있는 무슨 시금치 무침을 했다. 뭐 또 각광을 받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절충주의는 이제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제 미국의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로 거기 가면 한국학 연구소가 있는데 그냥 2층짜리 건물을 써요. 개인 조그만 이제 주택 같은 걸 개조해서. 근데 그때 처음 갔는데 그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더라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남성하고 여성 그 로고가 딱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 들어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화적인 충격인데 이러한 절충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심한. 그렇다고 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인간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과학 발전과 이런 데 대한 기대가 좀 깨지고 약간 좀 허무주의라든가 뭐 이런 저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다 불확정성이 높고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면서도 또 의외로 빈부차 같은 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이런 우리의 인식 세계나 이제 정신 세계에 좀 영향을 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주의적인 이런 선택이라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전공도 아닌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고려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좀 잘 판단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일종의 어떤 제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상식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가로서 일단 북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언리릭 교회에서 탈북자들 이제 사역이 있어요. 거기 하나 공동체라고 남북한이 하나 된다 하는 거기에 이제 초기부터 나갔는데 초창기 온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 사람들 얘기 자체가 딱 거짓말 같아요. 들으면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이제 젊은 부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탈북을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일원동에 아주 조그만 아파트예요. 근데 갔는데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욕조에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왜 안 잠그셨어요? 했더니 한 방울씩 떨어지면 이제 수도 메타가 안 들어서 수도 요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를 아끼겠어요? 지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랑 갔는데 식사를 꼭 하고 가시라서 갔더니
조그만 나무 상에다가 여러분들 잘 모를까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대접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는 게 있어. 손님 오면 그거하고 조그만 꼴뚜기 젓하고 밥 한 그릇. 참 그걸 보고 그분들은 그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온 탈북자들은 그렇지 않죠. 다 이제 뭐 소식도 잘 알고 뭐 먹는 것도. 그래서 그 개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국가로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북한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성도 있죠. 예를 들어 보편성이라는 건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렇지만 공산주의 체제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 봉건주의잖아요. 봉건주의에 대한 반발을 하는데 봉건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왕조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또 공산주의를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이러한 이제 국가를 또 유지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또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국제 그 기구에도 가입도 돼 있고, 나름대로 뭐 협력 관계도 또 일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일종의 가산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산제라는 건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옛날 말한 건데, 영어로 패트리모니얼리즘이라는 건 이제 어떤 군주가 이제 권력이 세습되는데 국가 재산이 자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가산제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북한은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3대 세습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김씨 일가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이 이제 권력과 또 이제 경제적인 이권을 배분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으로 봐서는 이제 북한이 같은 민족 공동체고, 그렇다고 또 통일로 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심들. 뭐 찬반이 또 한국 내에서도 심하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로서 북한을 위하는 시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하나가 상당히 다 큰 주제들이에요. 많은 공부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갖고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식론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북한 체제의 특성은 신정정치,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는 국가, 신정정치, 죄송합니다. 도덕정치가 결합된 형태예요. 이건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신정정치라는 말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옛날 아주 진짜 뭐 이집트 이런 데서 이제 종교하고 권력이 완전히 결합된, 또 신을 섬기는 이런 형태 아주,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의 이제 동상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제 리빙 가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덕 정치라는 건 이제 끊임없이 착취하는, 국가 재산도 착취. 여기 보면은 노동력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뭐 강제 동원이 많거든요.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뭐 배급도 별로 없고 하는, 형식은 다 자발적으로 이제 동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합된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의 비극은 왜 북한 주민은 저항을 못하는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무자비한 국가 폭력과 감시 체계가 있으니까, 연좌제라는 건 사실은 그 금지돼 있잖아요. 뭐 죄진 사람만이 처벌을 받지 그 가족들까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연좌제가 지금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철저한 조직 생활. 파놉티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공상 영화나 여기 이렇게 간수가 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말발굽형으로 감옥이 다 있잖아. 한눈에 다 보잖아.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제 그런 철저한 감시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북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게 되면은 거기 뭐 인민반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시를 하는, 뭐 이제 그리고 또 상호간에도 감시하고 하는 이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눈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관리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화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이제 일단 모든 행정 기록이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죽은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 그렇게 돼서 하고, 그 태영호 씨의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여기 뭐 무슨 메토실의 그 아몬가 그 책을 보면은 외교관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뭐 하여튼 좀 실수를 해갖고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몇 년 만에 복귀됐는데 사람이 완전히 다 뭐 정신이 나가고 정말 그냥 적응을 잘 못하는 이제 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그 인권 회의를 할 때 이제 호주를 갔었는데, 오래전에 그 북한에서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관리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하고 형은 뭐 물건을 훔치다 해서 그 애가 보는 앞에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바깥 세상을 전혀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딱. 그러다 거기 뭐 간부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뭐 바깥 세상은 이러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동경을 하다가 그 뭐 간부들이 뭐 청소하다가 철조망에 한 사람이 감전돼 죽어서 그 틈 사이로 탈출한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거기로 왔었어요. 호주에 그 북한 인권 할 때. 근데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탈북자들을 한 건데 그건 참 지금도 인상적인 게 어떤 호주 사람이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북한에서 그렇게 이제 수용소에 있다가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로 왔는데 이 시드니예요. 공기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참 기분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미각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맛을 모른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가. 그래서 저도 참 그때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제 많은 관리소들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어떤 이제 고위 탈북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 그 김일성 이제 동생이 이제 김성주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의 이제 삼촌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 딸이 어느 지방에 이제 간부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최고위층들의 이제 동향이나 인적사항은 다 비밀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거기 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뭐 도당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하다가 뭐 하여튼 이제 저 여성 동무가 왔는데 그 사람이 그 김성주 씨의 그 이제 딸이다. 그러니까 절대 비밀을 하고 있어라. 근데 또 그 밑에 있는 이제 중간 간부가 뭐 술을 마시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 뭐야 저 여성 정부가 실제로 말이야 그분이가. 그래서 그 가족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다. 그 말을 했다는 거로.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감시 체계나 이런 처벌 같은 게 일반 뭐 도둑질하는 건 그렇지 않지만 그 권력과 이제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이제 심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교화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 그 북한 체제를 그냥 끌고 가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태어난 거를 큰 축복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안 되네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왜 이걸 하냐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 오늘 여기 사실 여기 보면 유튜브를 누르면 이제 되는데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영화 이제 소시안크 탈출이 좋은 대화가 많은데 이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클립하면 여러분 다 한번 집에 가서들 한번 찾아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간 프리먼 여기 보면 그 자아상실의 미스터 브룩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노인이 할아버지인데 칼을 갖고 막 이제 재소자를 협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노인이 왜 저러냐. 저 사람은 굉장히 그 지식이 많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석방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고 싶다는데 강제로 나가요. 그래서 결국 그 할아버지가 영화를 본 사람 알지만 양복을 입고 이제 어디 가서 정착을 하겠어요. 그래서 목을 매는 그런 게 있고 거기서 모간 프리먼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뭐 똑똑하지만 여기서는 밖에 나가면 he'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뭐 두 손에는 무슨 뭐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그냥 하나의 그냥 늙은 사기꾼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영화에. 그러면서 그 이 모간 프리먼이 이제 고참으로서 이 신참한테 더 월이라는 표현을 써, 벽.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옥서를 말하는 거죠. 더 월이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을 한다는데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어식 표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입원하는 것도 인스티튜셔널라이즈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이제 제도화인데 일종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기 헤이트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감옥 들어오면 내가 왜 여기 감옥에 들어왔냐 미워하다가 get used to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depend on the system. 그러면서 that's institutionalization 최고의 명언을 하니까 이제 그 재소자들이 야 무슨 막 욕을 하면서 그 무슨 소리냐 그게 막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한 체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한국 영화를 이제 그 TV에서 계속 그 맞추기가 없잖아요. 시간을 보기 같더니 어떻게 번역을 했나 했더니 길들여지고 있다. 딱 그런 표현. 누가 번역을 했는데 최고의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을 이제 인스티튜셔널라이즈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길들여진다 하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건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감옥을 벗어나선 살기 어려운. 북한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을 원하는 게 결국에는 국가가 감옥이고 결국 자유라는 것은 다른 나라로 나가는 거지. 그 안에서는 그냥 정말 뭐 배급에 충실히 그냥 받아먹고 하는. 그래서 북한 청소년들 보면 이제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춘기라는 말을 몰라요. 사춘기가 뭡니까?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아기 때부터 전부 집단으로 유아원 가서 교육받고 뭐 장군님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 사춘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청년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일종의 아름이잖아요.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생활고는 결국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나마 이제 시장이 허용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의 특성은 그래도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뭐 정권에 대해서는 비난 탈북자들도 뭐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국가지상주의라는 표현을 붙여봤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당시 목사님이 또 탈북민들이 하는 음식에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청주까지 가서 그것도 하여튼 뭐 떡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해왔어요. 그 탈북자 하는 데 가서 그래서 바자를 하는데 그 이제 한 여성분을 이제 탈북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 한 40대 정도 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회사를 좀 다녔는데 기업소를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이게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러면서 김정일이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이 없었으면 자기가 아직도 그런 무지몽매한 상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본인의 자아가 나타났다는 뭐 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통일 후에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논쟁 이건 뭐 좀 참고로 그냥 했어요. 논란이 많아서 탈북민에 대한 건데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중요한 철학 논쟁이 있습니다. 70년대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정의론을 쓴 롤즈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하버드에 있었고 그 밑에 나오는 노직이라는 사람은 MIT 교수인데 이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롤스라는 사람은 여기 뭐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하고 오리지널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지금. 다 베일을 쓴 거야 얼굴에. 근데 여기는 색깔이 다르잖아 얼굴 색깔도. 그러니까 베일을 벗으니까 야 저 사람은 뭐 남자다, 저 사람은 여자다부터 해서 뭐 저 사람은 돈이 많다, 뭐 교육 수준이 높다, 뭐 저 사람은 뭐 예술에 재능이 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롤즈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와 유사한데. 결국 인간이 이제 베일을 벗으면서 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차별이. 그래서 어떤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롤스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롤즈라는 사람은 이 중에서 이제 베일을 벗은 다음에 가장 가난한 계층 이 사람들은 결국 지원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배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냐고 저희가 그 80년대 유학할 때 그 당시 교수님이 여기 경제 가신 분들 할 거예요. 자원 배분을 보면은 생산 가능성 곡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이제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무차별 곡선이 보통 얘가 이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근데 이게 직각이에 딱 90도. 그럼 딱 그 코너에 그거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야 저건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다. 야 이거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한 논쟁거리라는 건데 노직이라는 사람은 생각은 좀 달라요. 물론 최하층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 분배에서 결정 과정이 정당하면은 오히려 결과가 불평등하는 데 공정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재능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타고난 재능은 개인의 소유권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은 좀 자유주의적이고 좀 약간 좀 시장 원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또 소득 분배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주장한. 그래서 이제 롤스는 아주 기본적인 또 생각이 다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 앞으로 실제로 북한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건 제가 이거를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원초적 입장 이것이 수능에 수능 문제 그 예상 문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 수준도 고등학교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나?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다 끄떡끄떡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식론이 중요한 게 지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이? 응? 20분?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을 아까 이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하여튼 그 지식을 좀 습득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고,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차 산업혁명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수력하고 증기기관, 2차는 이제 전기, 3차는 컴퓨터하고 정보기술. 근데 이제 이 간격 자체가 이제 계속 좁혀지면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뭐 지금 진행 중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제의가 됐고, 다양한 기술과 정보의 빠른 융합. 특징은 이제 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찾아보니까 이제 처음에 75년 동안 이제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한 100만 유저였는데, 근데 인스타그램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건 불과 2년 만에 그러니까 1억 유저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포켓몬 같은 경우는 또 훨씬 짧은 사이에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화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혜였고, 우리 저 교수님도 있지만, 우리 어릴 때는 뭐 백색 전화 무슨 전화에서 전화가 다 색깔이 달라요. 또 그다 옵션이 다르고, 뭐 팔 수 있는 전화가 있고, 또 뭐 못 파는 전화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너무 빠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식 전달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기도 힘든 이제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 융합이다 보니까 뭐 AI, 빅데이터, 로봇,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3D 프린팅, 나노 기술, 그 다음에 뭐 무인 뭐 이제 운반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양자를 사용한 암호 기술,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쭉 이런 거예요. 그냥 아주 고도로 연결된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고, 능력 좋은 사람은 싸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온라인에서. 어떤 데는 또 오프라인이 또 뭐 세일할 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보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제 능력으로서는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컴퓨터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처음에는 이제 모든 어떤 그 문제를 분석을 하기 이제 나눠서 하나하나로 이제 파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패턴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하고 본인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거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식의 차원에서 보면 개인도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융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터액션이나 협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계도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은 예전에는 잘 이렇게 협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논문도 다 혼자 쓰고 있는데, 이제는 벌써 서양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 많잖아요. 논문도 뭐 2인 공저, 3인 공저, 4인 공저, 심지어 학생들 뭐 조국 사건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이제 뭐 유행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다 이게 분야도 세분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로봇 이제 그 제조업에서 사용하면 의외로 이제 한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참고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차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 경제가 있어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의는 유무형의 재화, 그것이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제 주체가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유하기보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교환, 공유, 대여.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당근 마켓이라고 잘 알 거예요.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데, 뭐 누가 이제 물건을 그 커뮤니티에다 포스트를 하면은, 내가 뭐 저도 하나 산 게 있어요. 커피 드립 뭐 기계를, 새 거를.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공유 경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공유의 개념은 있지만 자기가 이제 안 쓰는 것들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 소비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유 경제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공유 경제는 동일한 상품을 이제 물건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쓰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보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 일본이 이제 공유 경제, 한국인 저기서 따온 거고, 또 중국은 분형 경제, 이렇게 나눠서 쓰는 이런 뜻이고, 또 그러니까 공동 소유의 의미보다는 공동 이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유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예전 같으면 뭐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전통적 시장 활동에 이제 P2P 기술이 발전하고 플랫폼이 이제 사용이 되다 가능하다 보니까, 기술 환경이 뭐 수시로 그냥 다른 사람과 연결이 쉽고 하다 보니까 이 공유 경제가 달성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이제 앱의 활용으로 사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이제 대폭 개선이 됐고,
특성상 서비스 산업에 먼저 적용되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먼저 적용이 됐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뭐 아주 기본적인 점의 사례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스타트 기업 이제 옐로우라는 데가 이제 태양 에너지를 공유를 하는데, 이제 자기네가 태양광 패널 사업자와 저소득층을 연계해서 이제 생산을 하면은 이제 기업이 3분의 1을 갖고 저소득층이 이제 생산 전력의 3분의 1을 이제 소유하는. 그래서 연간 약 한 50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나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것은 이제 낙관적으로 사업을 하다 이제 전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격 경쟁이 치열이죠. 이익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면 또 막대한 적자가 기록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것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됐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창립이 돼서 뭐 처음에 한 약 190개국의 8만여 도시가 수용 가능하고 연간 3억 명 이상 고객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숙박비가 비싼 대도시에 적합하다. 또 우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우리 동료 이제 그 자녀가 유학을 이제 하는데, 이제 좀 어떤 뭐 주립대학인데 큰 데인데 그냥 시골인가 봐요. 그래서 그 차를 빌릴까 하다가 이제 이제 그러니까 우버를 했더니 똑같은 사람이 2번인가 3번을 탔더니가 하루에. 근데 그런 데 같으면은 예전 같으면 상당히 택시비가 비싼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진짜 공유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있죠. 저도 이제 그 출장을 전에 많이 가면 워싱턴 DC 같은 데서 택시 타면은 일반 택시는 많이 비싸요. 근데 우버는 이제 수시로 오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운전사가 많다서 물어보니까 일단은 뭐 위험 지역에서 콜이 오는 건 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택시도 한번 타서 물어봤어요, 기사한테. 이 사실 우버가 여기서 활성화됐는데 기사들 간에 갈등은 없냐. 그러니까 처음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대요. 불만이 많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된과 동시에 거기 이제 아무래도 시장 원리가 통용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아웃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 경제는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우버라는 것이 이건 좀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인데 가치가 1,200억 달러인데 GM, 포드, 그다음에 뭐 FCA, 크라이슬러 이런 뭐 피아트랑 합친 거죠. 그래서 3사 총액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죠. 뭐 고용 인원이나. 그렇지만 또 그래서 일시적 거품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런 기록이 나온 걸 보면은 얼마나 이 공유 산업의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한번 그 이제 요새 한국 통계청 가면 통계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이제 국제 통계를 보면서 각 나라의 산업 구조의 농업의 비중을 한번 보세요. 미국 같은데 농업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가 안 돼요. 2%. 뭐 프랑스가 농업 국가지만 다 굉장히 낮아요. 서비스 산업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상당한 그 고용 인원도 많고 이제 국가를 이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제조업이 우선이잖아요. 기술력, 공장.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약간 좀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인식과 잘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유 경제가 발달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온라인 배달, 콜택시,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 이제 중국판 우버죠. 디디 추싱이라는 게 이제 홍콩 증권에 상장을 했다가 그냥 철퇴를 맞고 또 다 취소하는. 그 상해에다 이제 상해 증권시장에 이제 이제 상장한 거. 또 주택 공유 기업 쯔루 매년 이제 300만 명 이상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이 되는 이유는 이제 전통 산업에 비해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또 굉장히 그 사용하기가 쉽고 품질 개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전 산업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결국 생산 능력의 공유는 중국 제조업 혁신 모델로도 부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생산도 공유하는 형태로 이제 고속 성장, 이익 극대화 추구 전략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택시를 타면은 절대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카드를 만들려면은 중국의 은행 계좌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만든 카드밖에 못 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절대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중국 혹시 여행을 가서 택시를 타게 되면 그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도 사실 굉장히 공유 경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크라이나 사태로 제가 뺐어요.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핵심은 그 쿠바의 이제 공유 경제인데, 쿠바는 그 정치 경제적 상황이 북한과 유사하죠. 이제 혁명 후에 쿠바 혁명, 공산당 혁명 후에 이제 미국 국교가 단절됐고, 원형에 가까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고, 또 경제 제재가 62년부터 지속되었고, 그런데 이제 쿠바가 2017년부터 이제 2017년 피크 때 약 4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남미 국가들 중에서 뭐 최고의 소득을 기록한 적도 있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그래서 2019년 관광객 수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2020년대 마이너스 11% 경제 성장인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은 상당히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사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직항도 없고, 한때는 또 못 가게 돼 있었는데, 카나다 사람들이 주로 오고, 미국 사람들은 가려면 카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회로 2번을 가봤는데, 쿠바를.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더라고요. 버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카고차 같은 거, 트럭. 그거를 연결해서 그냥 개절해서 거기다 창문을 뚫어서 타고 다니는, 막 이 롤링이 차가 흔들리는 게 심하고, 그리고 뭐 먹는 거나 이런 게 형편이 없었는데, 그 후로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소득도 증가하는. 근데 이제 쿠바 산업이라는 것은 뭐 오랫동안 국유화를 기반으로 됐고,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 이제 사유화가 진행됐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2008년도에 이제 카스트로 이제 동생, 우리가 말하는 카스트로 대신에 이제 라울 카스트로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양된 다음에 이제 경제 개혁이 됐고, 주거용 이제 부동산 매매 허용이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2011년에. 북한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매매가 가능해요. 주택수. 그렇지만은 법으로 인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은 하지만 뭐 극단적인 경우는 압수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이 쿠바는 이것을 법률로 제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9년 이후에 이제 국유화됐던 주택 가치가 거의 한 미국 달러로 1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그래서 수도 이제 하바나의 노동자 계급 지역의 소형 주택 가격이 약 평균 한 15,000달러 정도를 유지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경우, 쿠바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 지역에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친척 명의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까 쿠바에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가장 취약적인 그 재산의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주택을 좀 이제 사유화가 되니까 좀 나름대로 개조도 하고 하면서 이 임대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쿠바 경제가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카나다 사람들만 수백만 명씩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숙박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민박을 통해서 결국 뭐 쿠바식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를 통해서 쿠바 국민들이 부를 창출했고, 대표적인 이제 공유주택 플랫폼은 까사 파티클라레스. 까사는 이제 집을 의미해서 까사블랑카는 건 뭐 화이트하우스 이런 뜻이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민박의 일정이고 평가도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제약은 초기에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사용이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 출장을 갔을 때 연구소로 급히 인터넷을 보는데 하나 메일을 짧은 이메일을 보는데 그 당시에 $50를 달라 그래서 그걸 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쿠바에 공용 인터넷이 도입이 됐고, 2017년에는 이제 가정용 인터넷 뭐 수백 개의 와이파이 연결하는 시설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쿠바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구 1,100만 명 중 약 한 20%가 휴대전화를 보유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결국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죠. 물론 일부 사이트는 뭐 막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허용하는가? 처음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다가 결국엔 이것이 다 이제 풀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쿠바를 보면 이제 북한과 차이점은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동력의 한 3분의 1, 150만 명이 민간 부분에 고용돼 있어요. 물론 북한도 시장 같은 데서 뭐 고용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북한도 이거는 뭐 유사하죠.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봐, 뭐 돈주도 생기고, 민간 기업 규모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 보면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창출이 미화 약 한 $560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쿠바가 이중 환율 제도 비슷한 걸 쓰는데 이제 자국민을 위한 화폐가 있어요. 옛날 후진국들 다 그렇죠. 쿠바 페소 CUP가 있고 태환 가능한 거, 달러랑 바꾼 컨버터블 가능한 페소 CUC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외화의 유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외화 전용 상점을 가려면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CUC는 결국 2021년도 폐지됐고, 그리고 CUC가 폐지되니까 CUC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 좀 황당하죠. 그래서 생필품 구매 시에 이제 달러만 사용하게 돼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런 결과로 2020년 7월에 이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반정부 시위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거기 이제 유명한 그룹 밴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약간 그 노래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들어갔는데 이게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쿠바가 이제 사이버 통제가 법령 디크리 35도 공표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공산주의 국가치고는 굉장히 그 원형을 유지한 국가치고는 결국 유일하게 국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해외 관광객 유입, 그 다음에 해외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주택을 사유한 것이 결국 결정적인 이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쿠바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면 수혜자예요. 특히 그 이제 ICT 산업이 발전한 거죠. 그만큼 뭐 기술력은 아니지만 일단 개방을 했고, 근데 북한은 이제 아직도 CNC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수치 제어인데 자신감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공학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구식의 제어 장치를 이제 활용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서버 메커니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냥 단순한 작업밖에 안 되는 조금 이제 몇 단계 스마트로 진행되는데 꼭 하인들 대신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사람 수에 따라서 이제 에어컨의 강도가 조절되는 것 정도는 되는데 뭐 문을 열어놨다든가 갑자기 뭐 수많은 사람이 오면은 그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 계속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기계가 작동해야 되는데 그 정도 기술은 안 되는. 근데 이제 그 북한이 왜 이걸 좋아하느냐? 2009년도에 이제 장거리 로켓 은하 2호하고 이제 그 핵실험을 동시에 성공했을 때 CNC 기술이 활용됐다고 하고 그 최고 지도자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탈북자, 고위 탈북자들 무슨 과학자들도 4차 산업혁명이 결국 북한에서는 CNC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도 부족하고 자본, 또 고성능 컴퓨터 기술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고, 뭐 평양 주변 여러 가지 이제는 뭐 운정 첨단 기술 개발구, 강남 경제 개발구가 있는데 결국 한계가 있고, 많은 이제 공학하는 분들 연구에 따르면 결국 이런 북한의 이제 기술적인 다각화 역량은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공유 경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어요. 경제 3중국, 경제 제재, 그다음에 뭐 태풍 피해,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데 극복이 필요하고, 근데 아직도 자력갱생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나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경쟁력 있는 기술이 ICT 부분, 북한의 해커들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북한 해커 출신 탈북자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해커를 이제 어떻게 양성을 하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신동을 뽑아서 특수 교육을 시키고 그 안에서도 실력 차이가 나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한 30명 단위로 이제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그래서 팀 단위로 움직이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공유 경제가 이제 도입된다는 건 서비스 섹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중공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 막대한 조정병이, 아까 처음에 그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조에도 많은 시간에서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공유 경제 운영이 이제 정치적 부담을 제공하지만 경제적 이익도 창출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잘 모르겠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핸드폰을 처음에는 굉장히 업자들 지금 많이 팔잖아요. 그 이유가 판매 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0불짜리를 한 1000불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체제에 대한 뭐 염려, 그다음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는 아마 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2019년도 이제 11월 노동신문에 이제 디지털화를 숫자화라는 것 같아요. 숫자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그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공유자전거 려명이라고 있어요. 러시아 이제 그 외교관이 사진을 찍어서 알려줬는데 무인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송 카드라는 북한식 체크 카드를 가지고 이 려명 카드를 사서 그걸 갖고 이제 꽂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딱 개폐가 돼서 이제 자전거를 끌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저기 보면은 지하철 요금이 5원인데 려명의 사용 비용이 분당 40원이에요. 그럼 누가 타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탈 수가 없죠. 평야에서나 가능하고. 그래서 시간당 3,000원이니까 상당히 비싼 편이고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북한식 에어비앤비가 아닌가. 그래서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출장을 가면 지방에 잘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 숙소라는 건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기 숙박, 민간이 운영하는 이런 데를 가고 또 그나마 이것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공사장 있잖아요. 공사장에 그 이제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와 있는데 거기 방을 몇 개를 마련해놔서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오죽하겠습니까? 환경이 위치도 그렇고 그렇게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북한 정부가 민간이 그런 숙박을 하게끔 놔둘 수 있겠는가? 그렇게 간첩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이제 비용 편익이 따졌을 때 만약에 지금 중국처럼 이제 국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다 얼굴 인식으로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주민 이동을 확인하는 앱이 이제 만약에 잘 개발된다 그러면 국가 수입도 증가하면은 뭐 쿠바도 다 했잖아요. 중국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정치적인 제약보다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이나 전력 공급, 뭐 소비자 공급자의 뭐 DB 구축, 관련되는 뭐 플랫폼 이런 거 개발이 오히려 힘들지 정치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만 마지막으로 북한이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 이제 자력 경쟁을 내세우고 있죠. 자력 경쟁은 이제 그 영어식으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셀프 릴라이언스도 있고 리해빌리테이션도 있고 뭐 있는데 이제 이건 중국에서 대장정 시절에 모택동이 이제 호남성 연안이라는 곳에 가갖고 자기 동수 풍의족식 하는 표현에서 이제 인용됐다고 보고 결국 이거를 통해서 자립적인 민족 경제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자력 경쟁이 세 번째 보면은 김일성 때는 주체화, 김정일 때는 현대화 과학화, 김정은 시대는 이제 국산화. 물론 외화를 아끼기 위해서 국산을 하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 뭐 무역을 왜 합니까? 국제 무역의 분업 효과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 읽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주체화, 자강력주의, 자격 경쟁 결국 말의 차이는 있지만 유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김정은이 강조한 자력 경쟁 기초선언은 상당히 미세한 차이가 있고 뭐 그다음에 진정한 이제 뭐 경제 성장 정책은 아까 쿠바처럼 중국처럼 결국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조선신보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조총련계 신문인데 고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신문을 압축한 것인데 이제 고난의 신군위원은 이제 행군 시기 이후에 경제난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각자 도생을 했는데 개별 단위가 국가 이익보다는 결국 국가의 지도와 통제 밖에서 협소한 당면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이렇게 되면 국가가 이제 지위와 통제의 힘을 잃고 부작용이 작용한다. 그래서 당의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자력 경쟁이 경제 회복의 최고 목표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겠죠. 뭐 구호하고 현실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그 북한의 공유 경제, 그러니까 공유 경제가 사실 굉장히 참신하고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뭐 주택 같은 것이 엉성하지만 주민들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출장 가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더 싼 비용에 할 수 있는데 뭐 여행도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을 결국 국가의 정책이 막고 있죠. 그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접경 지역 갔을 때 중국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봤는데 당일치기 관광도 있어요. 신의주 같은 데는 뭐 한 규모가 뭐 100명 이상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 가이드를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수입이 크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캐시로. 근데 이 한 100명 정도, 한 50명만 돼도 들어갈 데가 없대, 장소가. 식당이. 한국도 그래요. 예를 들어 지방 같은데 뭐 외국인이 한 50명 갔을 때 그렇게 가서 먹을 만한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갔을 때 일사불란하게 음식을 제공하고 서브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북한이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뭐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도 한계가 되어 있다.